네, 그럼 이번엔 미국 대선 이후에 지금 우리 저금리 기조 이것이 네. 계속 이어져 갈 것인가? 네. 원래 민주당에서는 돈을 더 찍어내는 양적 완화를 더 하는 네. 그 돈을 풀어내는 뭐 이런 쪽의 그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균형 재정이고 민주당은 좀 확장 재정이고 뭐 이런 거긴 한데 돈도 더 찍고 뭐 이런 거긴 한데 지금은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차이를 모르겠어요. 요즘은 왜냐하면 경제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니오노말이라고 하는 네. 그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새롭게 이렇게 펼쳐지는 경제의 모양이 양쪽의 차이가 생기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뭐 좀 쉽게 얘기하면 서브프라임 사태가 세계 대공황에 비견될 정도의 버블이었잖아요. 굉장히 큰 버블이 있었고 이 버블만큼 수요가 있었던 거, 총수요가 있었던 거거든요. 총수요가 있으니까 공급 능력도 총 공급 능력도 이만큼 키운 거죠.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총수요가 확 줄어버리니까 이만큼이 지금 초과 공급이 생기니까 이거 구조조정을 해온 거거든요. 네. 이 아직 구조조정이 안 끝났어요, 이게. 네. 중국 버블도 있었고, 뭐 온 세계가 다 버블이었으니까. 구조조정이 안 끝난 상태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4차 산업혁명이 동시에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근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제 혁명이고 뭐 이런 거 다 좋고 말은 좋은데 이게 노동력 자체를 공핍화시키는 혁명이거든요. 근데 좀 있으면 이제 바둑 선수들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사람이 두는 바둑을 봐야 그래도 AI에 의해서. 바둑을 봐야 그래도 더 재미있긴 하겠지만 AI가 사람 바둑을 다 뒤집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그거는 사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거를 무한 반복을 통해서 어느 게 제일 좋은 길인지를 순식간에 반도체 칩 10개 놓을 거 100개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해가지고 해치워버리니까 이제 앞으로 의사도 없어질 거라는 거고 변호사도 없어질 거라는 거고 이게 뭐냐면은요. 전통적으로 그 고소득을 창출하던 서비스업들이 전부 다 그 저임금의 산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도 다 줄어버리고. 거기다가 다 AI로 바뀌어버리니까 또 그 플랫폼 비즈니스로 바뀌어버리고 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네. 소매업 다 망했잖아요. 그렇죠. 요즘 옛날에 그 잘 나간다고 하던 상가도 1층 보면 공실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도. 네, 상업용 부동산이 되게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뉴욕도 똑같아요, 그게. 전 세계 공통입니다, 지금. 그러면 동네 자영업을 하던 구멍가게들은 다 문 닫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미국의 그러니까 그 실업률이 3%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이거는 또 이력 현상이냐 무슨 실업률 자체가 5% 3%로 내려온 게 완전 고용 실업률이냐 뭐네 한참 떠들었잖아요 그게 떠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해서 생겨난 고용이라고 하는 게 다 저임금의 단순 고용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불안한 일자리였던 거고 경제가 위기에 들어가니까 일시에다 대량 해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금리 인상 한 번도 제대로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이 좀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서브프라임 사태 이전에 5%까지 가던 금리가 3%, 겨우 3% 올라갔다 다시 내려온 거잖아요. 그 순간에 또 금융시장은 엄청 흔들렸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이제 제로금리라고 한 걸 본 거잖아요. 올리지도 못하고 있고. 한 번인가 두 번 올리고 다시 내렸죠, 우리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구조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경제 구조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서 옛날에 로버트 라이히라고 하는 미국의 노동부 장관을 했던 분이 90년대인가에 쓴 국가의 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래요.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종류의 우리가 알고 있던 고부가의 서비스 직종들은 전부 다 단순 저임금으로 바뀌어갈 거다. 이미 그때 얘기를 해요. 지금 그렇게 온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럼 금리를 막 이렇게 올려가면서 경제가 좋다고 금리를 올려가면서 간다? 일자리 실업이 또 왕창 늘어날 때 못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현대통화이론의 뭐 모던 마니터리 시어리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 통화량을 가지고 뭘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합니다만 현대통화 이론이나 이런 거를 얘기할 필요도 없이 첫째는 이제는 금리 정책을 쓸 수 없는 세상이 왔어요. 그리고 네. 우리가 과거에 알던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봤던 예를 들면 5%의 금리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치면 3% 후반대의 금리는 더 이상 보기 힘들 겁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이게 새로운 형태의 소득의 재분배 구조를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또는 고용의 구조 또는 일자리의 구조를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그거는 볼 수가 없는 세상이 온 거고 그렇다고 하는 거는 앞으로 금리 정책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금리 정책은 무용론입니다. 이제는 금리를 가지고 경제를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뭐냐면 재정정책만 남았어요. 네. 이게 유럽이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유럽 재정위기가 온 게 금리 정책은 전부 다 22가 가지니까 자기가 못하니까 다 재정정책만 쓰다 망한 거잖아요, 결국은. 가계부채를 국가부채로 바꿔준 건데, 그게. 네. 정부 부채로.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미국 경제는 그 돈을 찍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건 아니고요. 돈을 찍는 거는 경제 위기를 막는 쪽으로 주로 간다고 보셔야 될 거고. 경기 부양 효과가 옛날만큼 안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돈을 찍는 만큼 자산 가격만 올라가지 경기가 따라오질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경기 부양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금리 인하를 해도 네. 그게 정말 경제를 좋아지게 되는데 얼만큼 역할을 하느냐. 없어요. 거의 없다.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금리 타던 중산층들만 네, 이자 힘들어요. 타던 완전히 다 중산층 파괴를 시키는 네. 이 정책이다.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올리지는 못해요. 금리를 올리는 순간 경기가 박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금리 상태로 당분간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고요. 이게 저금리 상태로 가다 보니까 세상에 이게 이제 우리 통화 이론에 보면은 화폐 수량설이 있잖아요. 화폐 수량설이라고 하는 게 총 통화량은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사과의 개수 네. 곱하기 사과의 가격 하면 그게 이제 총통화라고 하는 게 기본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건데 근데 그럼 사과 10개 한 개에 100원 그러면 시중에 총통화는 1,000원인데 시중에 돈을 막 퍼부어요. 네. 그러면 돈을 1,000원 있던 걸 10,000원 넣으면 사과값은 100원 하던 게 1,000원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과값이 안 올라요. 지금 경제는. 네. 왜냐면 만성 공급 초과고 수요 부진이야. 그러니까 계속 저인플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1,000원 하던 거를 10,000원을 갖다 퍼보면 사과값이 올라가는데 사과값이 안 올라가니까 그러면 1,000원에서 10,000원 올라간 나머지 9,000원이 어디로 갑니까? 다 자산시장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만 나오는 거예요. 네. 예, 그런 상태가 계속 가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 저금리 기조 하에서는 주식 시장이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셔도 안 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통화 수준의 새로운 가격으로 이동해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우리가 이게 보면은 여기 이게 1,000원이잖아요. 네. 여기 내 아파트가 1,000원인데 네. 저금리의 세상으로 왔기 때문에 이거의 적정 가격이 10,000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적정 가격이 10,000원이 올라간 게 돼서 아니라 상승한 이게 게 1,000원에서 10,000원까지 가는 과정이니까 상승하는 거로 보이지만 얘는 새로운 자기한테 맞는 가격대로 움직인 거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물론 정부 정책이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수급이 꼬이긴 했습니다만 수요 공급이 그렇게 대단히 확실하게 바뀐 게 아니잖아요. 수요 공급이 대단히 확실하게 바뀐 거는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를 설명드리면 옛날에 물고기 중에 쥐치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우리가 네. 쥐포를 만들어 먹죠. 쥐포, 그거로. 예. 그 쥐포를 만들기 전에 쥐치는 잡으면 버리는 물고기였는데 이게 쥐포가 돼서 사람들이 갑자기 이 쥐포가 맛있다고 이걸 찾다 보니까 쥐치의 가격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쥐치는 가격이 마이너스예요. 버리는 수고비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빵원이었던 쥐치가 어느 날 값이 1,000원이 된 거예요.
이게 수요가 갑자기 생기면서 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수요가 뭐 그렇게 급증을 한 거냐? 아니거든요. 네. 돈을 뿌렸기 때문에 이 뿌린 돈 때문에 새로운 가격 레벨로 이동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 이동하고 있는 과정이 보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제로금리 시대에 맞는 부동산 가격으로 이동하는 거고, 주식시장도 제로금리 시대에 맞는 주가로 이동을 하는 거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자산 가격의 그 버블 현상, 그러니까 네. 이게 계속 상승하는 현상은 그렇죠.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실제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만, 네. 이제 돈의 가치가 그냥 떨어져 버리고 이거 새로운 프라이스 레벨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그 현대통화 이런 MMT, 네. 이제 연준이 이제까지는 모든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무슨 경제와 관련된 이 통화 정책을 펼쳐왔지만, 네. 이제 연준은 미국 재무부의 이제 산하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재무부가 다 돈을 그러니까 재무부에 이제 국채를 다 받아주는 게 연준이 받아줘야 되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순탄하게 갈 것인지, 왜냐하면 연준 자체도 사실은 사설은행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원래 사설은행이죠. 예,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어떤 권력자들,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거고, 네. 자기의 어떤 그 권한 아니면 그 권력 이런 것들을 순순히 미국 정부에다 내놓겠는가? 여기서 어떤 그 충돌 같은 건 없지 않을까? 이런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아, 연준의 그게 이제 고민일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통화 이론 쪽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그 통화 정책의 수단이 과거에는 금리였다 그러면 이번에는 통화량이 지금 이제 수단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더 이상 내려갈 데는 없고, 그러니까 통화량을 늘리냐 줄이냐 해서 그거 가지고 시장 조작을 해가지고 갖고 가는 게 뭐 일반화됐잖아요. 이제. 그렇죠. 네, 다 일반화됐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건 재정 정책밖에 지금 없고, 미국도 그래서 지금 뭐 2조 달러를 뭐 적자 재정을 펴내, 3조 달러를 펴내, 뭐 경기 부양책으로 이런 상황이니까 미국 GDP 전체가 제가 바로 엊그제 봤는데 한 10몇 조 달러 정도 되는데 3조 달러짜리 경기 부양책을 쓰면 그 전에도 이미 적자가 몇 조가 있는데 네. 3조짜리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지금 2조 달러고 3조 달러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재정 정책으로 그러면 그 연준이 이제 이게 미 재무부가 국채를 찍어냈을 때 그걸 시장에다가 그 채권을 그냥 돌릴 수는 없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연준이 받아줘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중국이 받아줘야 되고, 미국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는 나라가 결국 그 돈만큼 국채를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소화하고 가게 되는 구조인데,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럼 연준은 할 일이 뭐냐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고민스러운 나날이 앞으로 지속이 될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마땅한 답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또 지금 예전에는 국채 발행을 하면 네. 그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에서 이제 매입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인기가 워낙 떨어진 데다가 네. 그러니까 미국 내 은행들만 그 경매에 입찰을 하고 네. 해외 중앙은행들은 뭐 거의 참여를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그래서 뭐 연준이 계속 그걸 매입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도 있는데 연준이 사는 수밖에 없긴 한데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미국의 국채 발행은 그만큼의 무역 적자라고 보셔야 돼요. 국채 발행하는 만큼 무역 적자가 나옵니다. 네. 그건 그 방정식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럼 무역 적자가 나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미국의 그 뭐 연간 1,000억 이건 우리 전체 무역 수지긴 한데 미국의 연간 1,000억 무역 흑자가 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우리가 1,000억 달러가 생겼어요. 네. 1,000억 달러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달러를 돈으로 100달러짜리로 갖고 우리나라 갖고 와서 한국은행 지하실에다가 묻어놓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 돈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 한국은행이나 무슨 이런 은행들의 뉴욕 지점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뉴욕 지점에다가 그 돈을 갖다 놓고 1,000억 달러나 뭐 얼마 되는 돈을 현찰로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국채를 사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무역 흑자국들은 그렇죠. 그래서 무역 흑자국들이 그거를 물론 달러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유로채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표시의 채권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냐는 옛날에 비하면 분산을 시켰죠. 왜냐하면 달러의 매력이 점점 떨어지니까. 우리 한국은에도 많이 분산시켰잖아요.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무역 흑자국들은 미국의 국채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다. 아 그래서 전에 각 국별로 뭐라 그러죠? 미국채 네. 그 보유한 외환 보유고를 무엇으로 가지고 있는가 통계치를 보니까 네. 한국과 미국과 일본 정도만 엄청난 달러 외환 보유고가 있고 네. 나머지는 다 금으로 많이들 유럽 국가들은 금을 많이 가지고 금도 있더라고요. 많이 가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전부 그러니까 순환 구조에 의해서 자이반 타이반으로 달러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누군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미국이 적자 조정이 난 만큼 그 적자 조정이 난 만큼 무역 적자고 무역 적자가 난 만큼 흑자국에 누군가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지금 미중 패권 문제,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이 얼만큼 오래 지속이 될 것이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러한 현상들, 그러니까 무역 적자, 재정 적자, 네. 이런 것, 그러니까 국가 부채는 지금 높아졌잖아요. 네. 엄청나게 높아지면은 결국 이렇게 패권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한편에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일본을 봐라, 200% 넘는데도 끄떡없지 않냐, 네. 미국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본 이제 경우는 좀 다르죠. 일본 국채를 일본의 무슨 그러니까 기관들이 다 그걸 다 소화해서 다 갖고 있잖아요. 국내에서, 일본 그렇죠. 국내에서. 네, 다 갖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가 워낙 싸니까 국채를 발행했어도 거기에 대한 이자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국채나 돈이나 둘 다 똑같은 돈이에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네. 그죠? 똑같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최악의 순간에는 엔화를 찍어서 사가지고 소각시켜버리면 끝이에요. 네. 하나는 이자를 조금 준다는 것 뿐이지. 둘 다 똑같은 돈이에요. 국채는. 네. 돈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의 엔화도 상당한 경화니까 그 기축통화로서의 기능도 있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이 가는 거고요. 미국의 달러 기축이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달러 기축이 흔들릴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네. 지금. 그 부분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달러 기축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의 요인에 의해서 그게 유지되는 건데 첫째는 미국의 군사력이거든요. 미국만한 군사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5대양 6대주의 그 함대와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 건 지금 미국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군사력에 기초한 미국의 힘이라고 하는 거가 일단 달러 기축을 지지해주고 있는 거고요. 중국은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위안화를 기축통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위안화 기축이 되게 쉽지 않은 거예요. 본질적인 중국의 한계는 중국이 해군이 그렇게 막강하지 못하다. 그게 본질적인 거고. 군사력이 받침이 돼야 된다. 무조건 군사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맞춰져서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달러가 이렇게 약화되는 상태를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감내해 줄 것이냐가 이제 기축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에 결정적으로 이제 저게 되는데 그게 영국이 기축이 무너질 때 스털링 파운드가 기축이 무너질 때를 보시면 영국이 쓸데없이 이제 독일하고 전쟁을 계속하는 바람에 미국도 전쟁을 하긴 했습니다만 미국은 미국 내에서는 안 했고 그다음에 영국에다가 무기 팔아가지고 돈 계속 벌었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스털링 파운드를 미국이 받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스털링 파운드가 종이 조각이 되니까 야 금으로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을 다 미국한테 줬잖아요. 네. 금을 다 미국한테 줘가지고 영국이 결국은 금태환도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경제도 망가지고 군사력도 망가지고 파운드화도 망가지니까 기축을 미국한테 뺏긴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미국도 이 상태로 달러 약세가 계속 가면 기축의 지위는 뺏기지는 않겠습니다만 비중은 좀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모습이 언제 나왔냐면 닉슨 대통령 때 한번 나왔죠. 그래서 그때 금태환을 포기했잖아요. 네. 금태환 포기한 게 그때니까 그때 닉슨이었나요? 이게 자꾸 걸리네. 닉슨 맞을 겁니다.
네네. 그때 거예요. 근데 그때 금태가 포기했잖아요. 그 포기하면서, 그러니까 영국이 아마 열받았던 모양이에요. 미국 보고 뭐 20억 달러인가 10억 달러인가 주면서 금으로 줘. 이러니까 미국이 금 줄 게 없으니까 금태가 포기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영국이 약지 몰랐겠죠. 자기 금 다 뺏겼으니까. 그랬던 싼 건데. 값에. 예. 그랬던 건데, 결국은 뭐 그렇게 해서 놓고 보면 미국이 한 번 더 이게 그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는 게 그때도 한 번 있었고, 뭐 지금 한 번 더 오긴 올 텐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럼 미국만의 문제냐, 돈 찍어낸 게. 전세 땅은 다 찍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위상은 좀 많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아까 그 말씀들을 좀 정리해 보면은 이제 MMT,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 바이든 대통령 이쪽 민주당에서 돈은 더 많이 찍어낼 것이기 때문에 네. 사용하고 재정 정책으로 국채를 찍는 거죠. 네, 국채를. 그러니까 계속 이 자산의 인플레이션 현상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가지고 있는 현금을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현금은 뭐 쓰레기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현금 그렇죠. 쓰레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우리가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자산으로 바꿔야 되는 네.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앞으로 계속. 당분간 그렇죠. 네. 이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는 시중에 돈이 어쨌든 넘쳐날 거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바꿔놔야 되는, 이제 자산으로 바꿔놔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주제에 달러가 이제 흔들리잖아요. 네. 당분간 달러 약세로 갈 수밖에 없죠. 네. 그 스티븐 로치인가요? 예. 거기 미국 교수. 네. 달러가 향후에 한 20% 정도 절하될 거다라는 주장이잖아요. 네. 거꾸로 해서 원화를 놓고 보면 원화 1,000원이에요. 1,200원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미 좀 내려오긴 했는데 2조 달러, 3조 달러 더 찍어보세요. 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서 그 원화 환율에 대한 전망을 1,050까지 보는 사람도 있고 일각에서는 9자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선 무너진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게 되면 원화 강이면 외국인 자금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자금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주식시장에. 근데 그 자금의 성격이 네. 단기적 자금 성격일까요? 아니면 장기적인 어떤 투자? 뭐 장단기가 다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 그 외국인 애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뭐 2조가 얼마 때렸지만 돈 안 나갔잖아요. 안 나간 이유가 워낙 강세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얘들이. 주식은 팔았지만 그 돈을 달러로 가지고 안 안 나갔다. 네, 원화가 이게 그 약세가 될 것 같아 빼가는 건데 원화가 향후 강세 전망이기 때문에 원화를 안 빼간 거고 지금 이제 그 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뭐 원화 환율이 뭐 예를 들어서 1,050까지만 간다 그래도 그것만 해도 환차익이 지금하고 비교하면 한 5, 6% 이상 나는데 그럼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그거 가지고 주가 또 올려서 팔면은 그만큼 또 돈 벌고. 그러니까 그 외국인 자금이 그 이유 때문에라도 우리 주식시장으로 또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통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네. 실물 자산으로 바꾸는 게 유리한 상황이다. 그렇겠네요. 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 실물 어떤 경제 여기에서만 디플레이션 현상인 거고 네. 이 자산에서는 이 인플레이션 현상이 크게 벌어지는 거로 이해를 해야겠네요. 아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시중에 돈은 풀렸는데 사과값이 못 올라가니까 그 남는 돈이 전부 다 올라가야 다 부동산 가고 주식시장 가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 계속 그렇게 그 상황은 계속 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투자가 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네요. 당분간은 그렇게 봐야죠. 당분간은.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 한상환 위원님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미국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세계 경제 이런 모든 게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게 이 그림이 쫙 그려지는 느낌. 그래서 상당히 아주 많은 인사이트를 얻은 그런 느낌인데요. 저만인가요? 다른 출연자는 안 그러신가요? 아니요, 우리 한 의원님 아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처음 뵙는데 너무 이렇게 시원하게 풀어주셔가지고 이해가 아주 많이 됐고요. 네. 근데 이렇게 한 의원님처럼 이렇게 뭔가 이 글로벌 우리 거시경제랄까요? 이런 것들을 정세 분석을 하는 거를 조금이나마 좀 따라서 그 실력을 높이려면 공부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보고 일단 감을 익힐 수 있나요? 저는 일단 그 전공이 경제학 박사고요. 아, 한국에 들어와서 30년 동안 경제를 봤거든요.
한참의 그 연륜과 이게 필요하군요. 전문가로서의 연륜. 말씀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네. 그러면 앞으로 그 한 의원님의 말씀을 자주 듣는 걸로,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인사이트를 구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좋은 인사이트를 함께 해주신 한상환 현대경제연구원 수석 자문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